선사보단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더 잘 알려진 만해 한용운. 본명은 용운, 퍼포는 만해다. 1879년 청주 홍성에서 태어나 14살에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두었고 출가했다. 그리고 출가 후에 재혼하여 딸을 한 명 두었다. 그는 출가에 대한 이유를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이었다고 수레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동학운동과 가부경장이 일어났고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시기였다. 1896년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해 불교의 기초 지식을 배우면서 선을 닦은 뒤 승려가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하산의 만주와 시베리아 등을 유랑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군 후보생에게 총을 맞은 뒤 1987년 귀향했다. 1905년 아버지 한응준이 참모관에 제수되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면서 전사했다. 그해 만해선사는 오세암에 재입산해 연곡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화두를 참고하며 수행에 정진했다. 그러다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오두송을 지었다. 사나이 이르는 곳, 그곳이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이가 긴 시름에 잠겼던가. 크게 한번 하라여 삼천세계 깨트리니 눈 속에 복사꽃이 분분히 나는구나. 고향은 내면의 본성 자리고 타향은 바깥 경계를 말하는데 본성을 찾아 크게 하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수행자나 중생 모두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이 고향인 줄을 모르며 근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후 영재 스님에게 계를 받고 이하감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학에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주력했다. 1908년 일본 조동종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 불교 유신론과 책은담 주해본을 저술하고 불교 잡지 유심을 간행했다. 1908년 통감부가 한국 불교와 일본 불교를 합치려 하자 석전 선사, 진흥 선사 등과 함께 불교 유신 운동을 시작했다. 1911년 친일 성향이 강한 원종에 대항하고자 불교 유신 운동을 벌인 스님들과 함께 임재종을 세웠다. 원종이 설립될 초기에는 많은 선지식이 원종 종무원으로 활동했다. 경운선사, 만해선사, 진흥선사 또한 원종 초기에 그곳에서 활동했다. 물론 친일 경향이 강해지기 이전이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자진 체포됐다. 수감 중에 조선 독립의 서를 일본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서로 제출했다. 조선인이 조선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 독립운동하는 것은 100번 마땅한 노릇이오. 그런데 감히 무슨 재판인가. 나는 할 말이 많다. 종이와 펜을 달라. 조선 독립의 서에는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으로서 약탈적 자유는 평화를 깨뜨리는 야만적 자유가 되는 것이라며 일제를 강도로 표현했다. 특히 무력 압박을 일삼으며 종교와 교육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조선 총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선 독립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회유나 고문을 당하면서 쓴 글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기세가 웅대하다. 3년 뒤 출소해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1926년 님의 침묵을 출간했다. 1924년 조선 불교청년회, 1927년 신간회, 1930년 불교계, 항일 단체인 만당의 당수로 추대되는 등 여러 조직을 만들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1910년에 펴낸 조선 불교유신론을 통해 자신의 불교 사상을 내보였고 기존의 불교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 번째가 불교행정 조직혁신론이다. 이는 당시 친일적 색채가 강한 원종에 대항하고자 종단을 통일하고 규약과 재정을 확보해 조직적으로 일원화해 일제의 야욕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가 사원 운영의 혁신론으로 근본 교리에 비추면 법신불이 신앙의 대상이지 연불당은 아니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다란히 중심으로 한 의식보다 간략한 법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생활 불교가 되기 위해선 생산적 부부관계가 필요하다며 승려의 취처를 주장했다. 이때 석전선사는 한용운 수자가 갑자기 미쳤나? 라고 hir난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가 청년 불교의 재창으로 대중불교를 확산하기 위해 모체를 청년운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후 불교청년회를 조직했다. 네 번째가 선교 진흥론으로 선과 교를 분리하지 않고 이론적 합일과 실천으로 불교를 진흥하자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가 경전의 한역으로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주장했다. 만해선사가 불교대전을 편찬한 것도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실천이었다. 그의 불교 사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31년 52살 때 불교라는 잡지를 인수해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려는 불교를 비판하며 승려의 자질 향상, 기강 확립, 생활 불교 등을 주장했다. 만해선사는 무질서한 불교 교단의 통제를 주장했고 불교의 현대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청년 불교 운동과 시와 소설로 독립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하려고 했다. 그는 생활 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931년 재혼하고 딸을 얻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들 한복국은 사회주의 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고 한다.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은 그가 입적한 후 시무장을 지키다 지금은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만해선사의 활동은 워낙 다채로워서 그에 따라 수많은 일화가 따른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해선사는 성북동에 시무장을 지었는데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북향으로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일제의 저항이라기보단 그 주변 집들이 모두 북향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2022년 만해선사의 딸 한영숙 여사와 법진 스님의 대담에서 만해선사가 조선 총독부가 꼴 보기 싫어서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창씨 계명을 거부해 제대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입적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한영숙 여사에 따르면 빈곤했던 것은 맞지만 아버지는 새벽에 깨 소변을 보고 자리에 누워 그대로 깨지 않았다고 한다. 춘원 이광수의 변절을 예언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광수가 젊은 시절 시무장을 방문했는데 만해선사가 그의 행동을 관찰해 나라를 배신할 인물이니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갈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광수가 1892년생이고 한영운이 시무장에 기거한 때가 1933년부터니 나이로 보면 젊은 이광수와 만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독립의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해선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절개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징병되어 전쟁터로 가야 하는 조선인 청년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고 외쳤고 일제의 감시가 심한 와중에도 1937년 독립운동가 김동삼이 서대문역 무소에서 옥사하자 시무장으로 모셔와 장례를 치러주었다. 만해선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총독부 앞잡이 조선인 형사가 뒤를 따랐다. 이에 만해선사는 목이라는 시 한 편을 조선일보에 발표했다. 목이 너는 영웅호걸에 피를 빨고 어린아이의 피도 빨고 지조도 없는 얄미운 놈이다. 하지만 너에게도 두 손 합장하고 크게 배울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너는 너의 동족의 피는 빨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해선사가 만주로 향할 때 조선 독립군 후보생 청년이 그를 독립군을 정탐하는 일본인으로 오인해 총을 쏘았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만해선사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총알을 빼는 수술에 들어갔다. 이 후유증으로 머리를 이유 없이 흔드는 채머리 증상이 생겼고 뼛속까지 박힌 총탄을 다 제거하지 못해 입적할 때까지 그 상태로 생활했다. 그가 정면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나중에 독립군 청년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그때 만해선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그럴 게 있나. 청년들이여 아무 걱정 마시오. 나는 독립군이 이처럼 용감한 줄은 미처 몰랐구려. 난 이제 마음을 놓았소. 조선의 독립은 그대들 같은 용사들이 있어서 아주 희망적이오. 어느 날 만해선사는 친일 주지들이 모인 회의장에 우연히 참석해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 만해선사가 말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주지들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만해선사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똥이오. 하지만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오? 주지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해선사가 다시 말했다. 그건 송장이오. 똥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썩어가는 송장 옆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 이외다. 그럼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시오? 흥미가 동한 주지들이 귀를 기울였다.
만해선사는 단상을 후려치며 외쳤다. 바로 여기에 모인 내 놈들이다. (1921년 12월 22일) 만해선사는 가석방되어 서대문형 무소에서 나왔다. 이때 그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3.1 운동 준비 과정에서 도망쳤던 사람들 얼굴이 섞여 있었다. 만해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환영 나올 줄은 알면서 왜 자신이 환영받을 일은 하지 못하는가? 만해선사의 법제자는 경봉스님이다. 만해선사는 경봉스님에게 정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배려했다고 한다. 어느 날 경봉스님은 시무장을 찾아 만해선사에게 문답을 구했다. 경봉스님이 물었다. 시무장 목부 화상이여. 어느 날 어느 때에 소를 잃었는가? 소를 목부라 하였으니 소를 얻어 기르는 것이 분명한데 집을 시무장이라 하였으니 소를 잃은 것도 분명하구나. 만약 본래 잃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소를 찾는다 하며 또 만약 소를 잃었다면 어떻게 소를 먹인다 할 수 있겠는가? 만해선사가 답하였다. 거북털과 토끼뿔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없고 이름이 있겠소. 목부가 일이 많아서 부질없이 시무장을 지었네. 경봉스님이 말했다. 목부가 할 일이 많다 하니 차 한 잔 드시구려. 이후 조선일보의 소설 등을 게재하고 1933년 유마일 소설경의 번역에 들어가면서 성북동에 시무장을 짓고 그곳에 기거했다. 그리고 1944년 시무장에서 입적했다. 세수 66세, 범납 40세였다. 66년이라는 삶 속에 그는 많은 역할을 하며 다채로운 삶의 굴곡을 겪었다. 하나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운데 승려, 사회운동가, 독립운동가, 개화주의자 혁명가, 문학가로 활동하며 각 분야에 큰 이름을 올렸다. 불교 철학자 박재현 교수는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에서 만해선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계에선 그의 사문이나 선사로서 그가 지녔을 문제의식과 불교의식에 대해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만해선사의 사상은 선에 뿌리내린 역할의식이었다고 규정했다. 그의 시로 누군가가 탄복한다면 그것 또한 선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그의 시로 생각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것 또한 깨달음일 것이다.